저는 이번 안동에서 개최되는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행사에 자장을 맡게 된 김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동에서 뜻깊은 이런 정보 협력 포럼이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가 됐는데 저는 균형발전에서 사실 요체는 지역의 자립적 발전이고,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SOC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사업들이 중요하지만은 기본은 지역 혁신이자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오늘 지역 공동체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조 발표 2건, 그다음에 사례 발표 4건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거 참 저도 균형발전 분야에 조금 그동안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많은 내내 발표를 들으면서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마디로 이 변화하는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혁신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활용하고 확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주제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두어야 될 가치가 소통과 교류 그리고 협업과 공유라는 이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우리 정길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휘하면서 주민과 사회적 경제 기업 다양한 주체들이 또는 대학들이 이렇게 다양한 지역 공동체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활동해 나가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아마 오늘 전체적인 발표의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2건의 기조 발표에서 나왔지만은 그 디지털 전환과 이 비대면 사회에서의 소셜 미디어 같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활성화하는데 활용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플랫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나비스부터 지역 현장의 어떤 플랫폼까지 어떻게 이렇게 작동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다시 말씀드려서 이 활성화 플랫폼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방법, 실천 추산, 거버넌스가 다양한데 그런 내용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리더도 계시고 코디네이터, 실물 총괄하시는 분, 그리고 단장님, 교수님, 언론까지 다 전문가들이 와 계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각 전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말씀은 그 정도로 일단 하고요.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론에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부터 소개를 드리면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회 김종호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안동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임재환 단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정희 안동 MBC 부장님 모셨습니다. 백운배 안동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코디네이터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성태 동양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조희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드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5분 그리고 특히 7분 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소개받은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 사무국장 김종호입니다. 오늘 정보협력 포럼 오면서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마포구 성미산 마을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 활동가이고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문제의식을 한 5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작년부터 코로나 19가 이제 뭐 사실 보면 재난이죠. 이러면서 한국 사회가 많이 좀 변화되는 게 뭐 사실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아까도 이제 기조 발제나 그 토론에서도 이렇게 발제에서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한국 사회가 사실 되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불균형 국가로 좀 가고 있습니다. 마을은 저출산, 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공동체가 더더욱 중요한 시기로 좀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가고 있지만 그 대면으로 이 문제를 일정 정도는 그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 단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뭐 시사점이 이 코로나 시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나눔과 연대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활동들을 보면 또 마을 공동체 그동안 20년 가까이 했던 성과들이 그러니까 보였던 동네들이 마을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국가의 어떤 그 지원이나 어떤 일정 정도의 K 방역이라고 했던 이런 성과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각기 어떤 공동체성이 활발한 동네들 보면 좀 자발적인 어떤 그 방역 지침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일정 정도의 물론 이제 민이 시작한 지점도 있지만 행정과 민관이 함께 어떤 협치를 통해서 이런 나름의 어떤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해왔던 그 2020년, 21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이제 이게 정보 플랫폼 사업적인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보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좋지만 자발적으로 찾는 이런 활동들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예전에는 이제 홈페이지의 기능이 되게 활발했지만 요즘 홈페이지에서 누가 안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보를 내 개인의 어떤 정보를 어떻게 좀 잘 그러니까 스스로들 좀 찾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마을에서도 보면 그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많이 좀 이렇게 보고 배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스스로들을 찾고 계세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주는 정보만 받았다 하면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정 정도 다른 지역의 사례들 아까 이제 뭐 모놀이라든가 보면 이제는 다른 지역을 따라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동네에 맞게 어떻게 더 변화 발전된 모습으로 좀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 영역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사업들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되게 지역 간의 불균형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은 저희가 어제 이제 한국마을진흥센터는 전국 그 이사회를 했지만 아, 농촌 지역은 정말 힘들다. 주민자치 하기 힘들다. 근데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저희 마을 센터들도 보면 전국적으로 한 120개가 벌써 늘었거든요. 뭐 10년 사이에 거의 뭐 10개도 안 됐던 센터가 지금 이제 120개가 늘은 속에서 보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지역 간의 좀 불균형이 좀 심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토론 오면서 117페이지에 있는 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 기반형의 어떤 돌봄 그리고 로컬 경제 활성화 아까 사회적 경제 영역도 이제 그 발제도 해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자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아까 발제에서는 로컬립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 문제 해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지역 공동체 또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속의 핵심은 자치 역량은 강합니다. 행정이 무조건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행정과 민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방향으로는 사실 이거는 다들 다른 영역에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민생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 로컬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발제 토론에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제 기후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국가 정책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을 만들기 또는 공동체 사업을 하는 그 마을 주민 모임에서도 이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에 되게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전처럼 그냥 재활용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실천 활동으로서 하고 있고, 이 속에서 어떤 일자리라든가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을 단위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간과 사람, 이것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좀 그랬으면 싶어요. 일정 정도는 이게 어떤 그 시민의 자발성을 통해서 어떤 자치력이 높아질 때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균형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자치와 분권에서도 핵심은 더 많은 주민이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 측면에서 보면 제가 어떤 정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유의미성도 있고요. 그 속에서 저는 주민들 스스로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지역 사회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높일 수 있는 이런 권한과 책임을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요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을 간에 지금 자치 역량 측면에서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 나가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마을 단위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에너지, 뭐 환경 분야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정보의 그 플랫폼을 구축할 때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정보, 필요한 정보가 돼야 된다는 것. 앞으로 뭐 나비스가 되든지 다른 플랫폼 구축할 때도 많이 참고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임지환 단장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의 링크플러스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임재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실은 저는 이제 뭐 사회과학 쪽의 전공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저희 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저희 사업 자체가 지역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이제 그 균형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이게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지역 간의 불균형이 과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해소되고 있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봤지만 뭐 잘하는 도시들이 있고 또 잘하는 지역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잘 못하는 도시들도 있고 잘 못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기는 잘하고 왜 저기는 잘 못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과연 그 정보 플랫폼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라는 좀 의문을 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잘하는 지역은 그러면 왜 잘할까라는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지역에는 어떤 그 정보 플랫폼에 접근이 가능한, 접근이 굉장히 쉬운 어떤 지식 집단이 있어서 그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거기에 빠르게 대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잘 못하는 지역이나 잘 못하는 지자체들은 왜 그럴까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식 집단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지자체들이 많이 이제 풀어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만 본다면 이 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균형발전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주장하는 어떤 정보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 게 아닌가라는 걸 좀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하는 또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안동에는 지금 저희 이제 안동대학교와 안동시와 연계해서 그리고 안동에 있는 세 개 또 두 개 또 대학이 더 있고요.
그 안동에 있는 3개 대학과 지자체 전체화해서 그 안동형 일자리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요. 향후 이제 10년간 그 안동시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로 이제 모여서 기획회를 하면서 지역 대학이 옛날에는 지역에 공헌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모이면서 기획회의를 하면서 하나의 명제에 서로 공감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지역 대학을 양성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지역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을 살려야 한다라는 이제 명제가 이제는 좀 이런 명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그 명제에 상호 공감을 해서 안동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비를 만들었죠. 1년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지역 사회의 일자리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은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가 연계해서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 그리고 지역이 산다면 그 지역의 지역 대학도 같이 상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저희가 어떤 상생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이 어쩌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뭐 많은 지역에 그리고 많은 또 우리나라의 많은 좀 이 경북이 오지라고 봤을 때 오지에 어떤 성공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지역 소멸하면 항상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북부권에 13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전국에 소멸 위기 지역 20개 지자체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13개 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위 안에. 그 얘기는 굉장히 여기가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봤을 때는 어쩌면 이런 모델들이 계속 좀 더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지역에만 맡겼어도 안 될 것 같고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지식 집단과의 연계 공유는 서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지자체의 역할이 만약에 대학이나 어떤 지식 집단이 없는 지자체라면 그 지자체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그 균형이가 어떻게 별도로 있는 지역 그 위원회가 아니라 좀 지자체 소규모 지자체 중심으로 어떤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를 이제 발제해 주신 박명배 대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의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달라진다면 아마 많은 이제 그 산업이나 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산업으로 전환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그 시는 이제 감명 있게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를 어디에 두었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어쩌면 저희들한테 주어진 하나의 새로운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 사업단이 앞으로 또 계속 고민하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좀 많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재환 단장님 감사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은 결국은 그 지역마다 역량 차에서 오는 건데 역량이란 뭐냐? 여러 가지를 해석하지만 단장님께서는 정보 플랫폼의 차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자료 기반의 플랫폼도 중요하지만은 정보 플랫폼은 지역 혁신의 지역 공동체 플랫폼과 생태계 같이 포함된 그런 그 아마 그 역량까지를 포함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강화시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특히 그 안동시의 대학과 지자체 협업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앞으로 그 좀 중요한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잘 다듬어서
이게 좀 일단 여기서 성공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 차원의 노력과 함께 균형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그 변화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부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동 MBC 이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처절한 경북 북부 지역에서 한 26년째 취재를 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고 또 살리려고 굉장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정책적인 부분 마찬가지고요. 지역 공동체에 어떻게 전달이 돼서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반영이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취재를 하고 보아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조 발표에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과 정보 협력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발표문을 보면서 이게 특히나 우리 경북 북부 같은 지역에 이게 굉장히 좀 있으면 좋겠다, 잘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북 지역의 정서적인 특성상 이 커뮤니티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정책 참여에도 소극적이죠. 그리고 뭐 이게 대도시처럼 이게 좀 활성화 되려면 그나마 부동산 가격도 좀 뛰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거의 뭐 없죠. 그리고 고령화는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올 1월 기준으로 찾아봤더니 전국이 고령화 이제 기준이 전국은 15.7%인데 65세 이상 비율이요. 근데 경북은 20.7%나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평균이기 때문에 대도시를 제외하면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심각한 수치죠. 전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큰 의성 같은 경우에는 40. 제가 올 초 지난 연말 기준으로 40.5%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40.5%가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인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정책 등의 정보 접근이 상당히 불평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금방 열거한 이런 특성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커뮤니티 플랫폼이 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하게 들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여기는 당연히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특히 뭐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지자체로 따지면 농촌 지역 중소도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저는 이 속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정말 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나 시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들이 더욱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단 여기에서 이제 중장년층, 노인층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노인층이나 중장년층들만 해도 노년층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는 뭐 굉장히 어색한 분야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좀 잘 되면 기존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조금은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 발표도 있었는데요. 아까 교육 플랫폼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요즘 굉장히 주목한 부분은 저는 뭐 2004년도에 우리 도시재생 그 기본법 특별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해서 뭐 이렇게 역설을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가 우리 이런 지역을 좀 살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취재도 뭐 하고 또 때로는 뭐 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또 비판적인 보도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아까 그 리버마켓이나 광주 푸른길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가 잘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런 성과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분야가 어쨌건 조금은 좀 안착이 돼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에서 미래교육지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했고 올해 이제 2년 차로 하고 있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잘 모르고요. 생소하고. 그런데 이제 경북의 상황을 보면 이제 참고로 교육부에서 올해에도 12개의 지구를 선정을 했는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 한계가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교육지구의 얘기를 미래교육지구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경북에서는 이제 의성군이 미래교육지구 교육부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경북에서 시도가 됐었어요. 경북교육청에서. 그런데 경북에서 5개 지역이 시도가 됐었는데 다른 지역은 거의 이게 교육 당국 또는 일선 학교에서는 짐이 돼버린 사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취지하고 굉장히 다르게 현실에서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의성에서는 굉장히 조금 가능성이 있고 저도 되게 감동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의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소멸 위험 지수 1위였었는데 이제 작년에 2위로 이제 내려앉았고요. 이제 전국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고 이제 좀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화롭게 잘 좀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인데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의성에서 여건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잘 진행이 될 기미가 보이느냐라고 보면 이제 한마디로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뭐냐면 일단 지역과 마을과 학교가 연계된 그러니까 지역 사회 전체가 이제 교육 플랫폼 여기로 보면 요 체제 하에서 이제 잘 운영될 수 있는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뭐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약간 힘든 상황이 됐고 왜냐하면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던져줬는데 일선 학교로 가서 지역과 야 마을과 잘 해봐라고 했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일거리가 돼버려서 다들 너무 좀 싫어하죠. 근데 의성 같으면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서 어쨌건 잘 뭐 조화롭게 혹은 행정적인 문제, 뭐 재정적인 뭐 문제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핸들링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교육 자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마을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제비 탐사대 우리 지역에 요즘에 제비가 보기 힘들지만 어디에 제비집이 있고 제비는 생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나 마을에 있는 분들이 혹은 논의 생태계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을 주민이나 부모님들이 직접 가르치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학생들과 별도의 이제 마을 학교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간 지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의성에서 사회적 경제와 도시 재생을 같이 하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사회적 경제와 도시 재생 위에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는 사실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뭐 폐교 아니면은 뭐 이런 수순인데 통폐합 이런 수순인데 이런 교육 플랫폼들이 지역에 또 다른 공동체를 또 파괴되는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물론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와 잘 어우러져서 그래서 참 성공적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년차 사업을 지켜보고 있고 좀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제도적인 것들이나 현장에서의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처를 초월한 이렇게 좀 제도적인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바라다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정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나라 청년 지역에서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을 보면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인구 구성은 중장년층 또 어떤 경우는 약간 고령층도 있고요. 그런 현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참여와 정보 접근성을 올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이용할까 생각할 때는 조금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우리가 플랫폼 구축하는 방향과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고민도 정말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아주 현실적인 지역 맞춤형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려면 이제 플랫폼이 이제 나비스라는 시스템이 전부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이 정말 그 서로를 정보를 종합한 데가 아니고 내용을 서로 교류하는 장소, 소통의 장소로 좀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할까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한 그런 내용들 무슨 리브 마켓이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서로 자유롭게 그걸 통해서 마치 기차의 플랫폼처럼 또 터미널처럼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중간 조직 공동체 활성화하는데 중간 조직인 지금 미래 교육지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운배 총괄 코디네이터님께 마이크를 연기했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백운배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군인발전위원회와 기조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또 사례 발표를 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식 정보화 사회 이후에는 어떤 사회가 오느냐라고 덴마크 미래학자인 랄프 얀센한테 물어봤습니다. 랄프 얀센은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티, 꿈의 사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꿈의 사회에서 어떤 핵심 기술은 뭐냐?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스마트 워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 90년대생들한테 SNS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SNS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90년대생이 하는 SNS가 뭐냐? 인스타그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90년대생은 온라인상에서도 친구로 인정하느냐라는 대학 내일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그 밀레니엄 세대 14.7%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Z세대 1996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22.3%, 토탈 37%가 온라인상에서 만난 친구도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입장이고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활성화 촉진 기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00년생들이 오고 있다. 제 막내가 2005년생인데 우리 막내가 코로나 발생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수업을 제도권 교육에서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디지털 어떤 혁명에 부응하지 못한다, 동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경쟁에서 탈락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도 미래 일자리 보고에서 84%가 원격 일자리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이 드림 소사이티 꿈의 사회에서는 이 필요한 인재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스페셜리스트 I형 인재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 기초 교양을 갖고 있고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를 원한다. 그 쉽게 말하면은 마케트가 어떤 기업의 핵심 인재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고객의 니즈와 원처를 제대로 발굴해 줄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지금은 어떠냐? 디자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마케터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포토샵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러스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시 재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예를 들어 국가군인발전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아마 다음 정부가 되면은 또 뭔가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을 도시재생법에서 뉴딜이라는 이름을 떼고 다른 이름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동안에 예를 들어 5년 동안에 연간 100개씩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할 거냐 의문시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역소외받고 있는 어떤 소외받고 있는 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 쪽으로라도 도시 재생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역차별받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도시 재생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문화도시가 선정됐다라든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보건복지위의 사업이 선정됐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중기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된 지역 또는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선정된 지역에 가점을 주는 경우에 역량이 풍부한 수도권, 경기도권에 집중적으로 도시재생 지역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농촌 지역, 중소도시 지역, 인구 10만 이하의 지역에서는 어떤 가점들을 줘야 될 것인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이 소외된 지역, 낙후되어가는 지역에 어떤 차별화 가점들, 어떤 이 가산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 차원에서의 어떤 그 거버넌스 구축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 도시 재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 주도형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그 사례들은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오늘 윤주선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지역 SNS를 활용해서 주민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또 가치 있는 퀄리티 있는 정보를 창출해내고 대표성 있는 의견들을 도출해낸다. 함의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과 지혜를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와 중간 지원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직능단체 및 간변단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안동에 예를 들면은 SK 바이오, 그 다음에 또 안동댐의 물을 연간 100억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OKF 이런 데서 정말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ESG 경영의 어떤 그 모범을 보인다라든지 지역 SNS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그 기폭제 역할을 해주신다라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의식 내지 어떤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어떤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나비스가 그러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 정길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지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저들이 특정 분야의 주제들을 가지고 매월 주제를 달리해서 자유로운 난상 토론을 해서 나름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낸다라든지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라든지 이런 자유 토론의 어떤 그 플랫폼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중앙과 지방의 어떤 그 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배 총괄 코디네이터님께서 도시재생의 그 코디네이터로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재생이 앞으로도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라는 거는 뭐 필요하다 하시는데 이 컨트롤 해달라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이걸 조정해주고 지원하는 역할은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재생 사업들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촌 중소도시를 배려하는 그런 그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고, 뭐 주민주도 거버넌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 나비스를 비롯해서 이런 플랫폼들이 유저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그 뭐 스마트시티 뭐 해외 사례 같은 거 보면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요, 암스테르담에서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메뉴들을 내놓고 지자체가 내놓는 거 있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제안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아요가 되면 그걸 지자체에서 선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기간 동안 예산을 줘서 지원을 하고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단위에서 또 도시 단위에서는 또 그런 것들도 로컬 단위에서 좀 채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동양대학교 고성태 교수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동양대학교 고승태입니다. 오늘 와서 기조 강연 2건하고 4건의 신뢰를 들었습니다만 뭐 토론자로 왔다기보다는 많은 것을 공부하지 않았나 하고 느끼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고향이 여기인데 어렸을 때는 호롱불로 공부를 했습니다. 전기가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난 과학의 발전과 또 하나는 생산성이 엄청 늘었습니다. 예, 그걸 비교했을 때 과연 그때의 삶하고 지금 삶이 어느 쪽이 난가 했을 때 감히 지금이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기조 그 강연에 대해서 나온 느낌인데 과연 그 오늘 제시했던 교육은 직업을 위해서만 필요로 한가? 또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한 지식은 과연 뭔가? 꼭 거기에만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걸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교육이 살아오면서 필요에 따라 교육이 일어나겠지만 현재 와서 보면은 양극화는 심해져 가지고 남녀의 양극화, 지역의 양극화, 연령의 양극화, 또 사상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일어나 가지고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있고 아까 그 기저연설에서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SNS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SNS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작용,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전 방향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마이너스 요인, 악영향에 대해서 사실은 토론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깊어집니다만은 그런 쪽에 그 직업에 필요한 교육만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실례로 나온 그 건에서 양편 그 문호리의 그 리버 마켓을 봤을 때 궁금점 한 점은 좀 있습니다만 거기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그 자발적 교육을 하고 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편하게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그 드라이빙 포스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추진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게 유지 발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드라이빙 포스는 뭘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광주 푸른길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 가지고 서로 대치되기 많은 그런 나가고 있는 쪽에서 그 다양화된 여러 가지 의견을 줄여서 나중에 두 개의 양극화된 쪽에서 다시 어떤 합리적인 논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푸른 길을 만들기로 그 도출을 냈을 때 그 도출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참 탐복을 했어요. 이렇게 조절이 되는구나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풀어야 될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예시를 해준 게 아닌가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드라이빙 포스나 그 사단법인 푸른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8년간 지금 유지를 하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아까 얼핏 봤는데 그 드라이빙 포스가 뭔지를 혹시 된다면은 그 나비스에 나중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게 올라가고 또 전국에서 특히 우리 경북에서는 지금 중앙선 복선화로 이 철도 폐지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활용에 대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철길은 없애고 침묵도 없애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도 마찬가지로 좀 나비스에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느끼고요. 마지막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사실 주최 측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과연 이 서울 쪽이나 이 좀 큰 수도권에 있는 것하고 이 경북 총구석에 와서 하는 거하고의 그 영향 차이, 지역의 영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맞는 주제에 맞게끔 좀 줄여주면은 토론이 굉장히 쉬운데 오늘은 큰 범위에서 조그만 범위까지 돼가지고 과연 어느 쪽으로 토론을 해야 될까 아까 그 들으면서 상당히 좀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공동체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의 가치, 사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 바꿔질 것 같아요. 도농에 지금 이 시골에 와서는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도농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농촌은 많은데 도시의 기능이 뭔가를 봤을 때 과연 그 부족한 게 뭐냐? 저는 그게 의료하고 문화라고 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여기에 대한 그런 주제가 좀 들어왔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서 제가 그 어릴 때는 지역의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마 같을 겁니다. 반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많은 그 의견을 도출해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그걸 대신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민자치회 같은 게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지고 좀 더 세부 있게 했으면은 실제로 이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됐을까? 그 문제점이 뭔가, 발전 방향이 뭔가를 보면서 저희가 국민학교 때인가 배웠던 그 도덕, 또 사회생활, 그리고 또 실현과 극복이란 과목도 있었어요. 과연 그런 교육들이 무의미했을까? 무의미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그 퀘션 마크를 가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단 두 가지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나머지 두 가지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패널 토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제가 빠뜨리거나 강조하신 중요한 부분을 또 제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지금 유튜브로 지금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나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고성태 교수님은 공동체 형성에서 사실 그 중요한 핵심은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그 핵심을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동력이 있는데 아까 리버마켓에서 모두 참여하고 뭐 불만 없고 또 자발적이고 또 끝까지 자기 쓰레기 치우고 끝장 토론도 하고 다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총괄 감독님은 자기는 그냥 멤버로 참여한다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드라이빙 포스가 뭔지를 그 시크릿이죠. 그 노하우를 그 사실은 모든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아까 광주 푸른 길도 그냥 그 여러 가지 인프라로 할지 그 숲길로 할지 이렇게 결정하다가 최종적으로 3년 걸려서 했다지만은 그렇게 3년 걸려서 결국 푸른 길로 갔을 녹지로 갔을 때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하는 그 성공 요인에 대해서 정말 노하우 같지만은 그걸 좀 잘 설명을 해서 나비스를 통하든지 해서 좀 서로 공유되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특히 지역마다 여건 차이가 다른데 그게 맞춤형으로 좀 해주는 것도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 중소도시는 의료 문화가 중요한데 그걸 단순히 뭐 의료 문화 시설을 열리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커뮤니티 케어도 될 수 있고 문화 공동체도 될 수 있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강대학교 조희정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희정입니다. 그 균형발전위원회 주최 포럼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쓴소리를 해야 하고 나비스
플랫폼 책임자 앞에서 플랫폼 문제를 얘기를 해야 하고 마지막 발표를 하기 때문에 빨리 발표를 해야 하는 세 가지 부담감을 안고 발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SSK 지역재생 연구팀에서 국내와 일본의 지역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 창업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그 안나 카레리나 법칙처럼 잘 되는 데는 사람 중심의 자발성이라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 길게 보면 한 30년 이 정도 걸리는 데가 있는데, 잘 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뭐 돈이 많고 뭐 그 지역에 뭐 시설이 좋아졌고 이런 것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는데, 좀 큰 그런 안 되는 이유를 유념해 두고 첫 번째로 정부에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정책 방향의 전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17년이 지났는데 균형과 발전의 실체상이 뭔지 이 부분이 조금 아직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 과정 17년 동안에 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역의 냉담이나 어떤 부정, 뭐 고충, 불편함 이런 부정적인 상태가 굉장히 응축돼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수도권 인구가 2천만 명이 돼가고 더 팽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의 추상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가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중심성이라든지 자존감, 지역 생존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표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내에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표현을 하든 지역 내 균형 발전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과 현장 연계성 부분인데, 지역에 인터뷰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 모든 지역들이 마치 북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최근에 어떤 칼럼에서도 나왔지만 북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어느 때는 문화 도시가 됐다가 어느 때는 도시 재생 도시가 됐다가 뭐 마을 재생 도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지역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이런 것보다 정부의 지원이 들어오면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아주 작은 것들이 그 현장의 플레이어들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원금이 늦게 지급된다거나 계획서는 빨리 내야 되고 뭐 정산에 대한 행정 서류가 복잡하고 모든 행정 용어는 일제시대의 한자를 번역한 듯한 용어로 돼 있어서 담당자도 잘 모르고 현장에 걸맞지 않는 예산 항목들이 있고, 또 담당 실무자는 친해질만 하면 순환보직제로 바뀌고, 그래서 언제나 현장 플레이어의 업력이나 경력이 그 정부의 실무자보다 높게 돼서 미스매치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행정적 경직성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앞에 그 사례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문오리 리버마켓이나 푸른길 이런 부분들도 자생적이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팀에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중간 지원 조직 부분, 즉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관을 제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관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게 뭐 직능단체든 주민자치회든 아니면 지금 있는 뭐 여러 가지 센터 등 이들이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정부의 어떤 지원 체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동성 있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플랫폼 부분은 제가 온라인 정치, 온라인 민주주의 이런 걸 전공을 했는데, 그 IT 시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그 고질적인 폐해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플랫폼이라고 우기는 부분이 있고요. 정보를 많이 갖다 놓으면은 그게 언젠가 검색되겠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의 정보는 무조건 오프라인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착같이 끈질기게.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드롭인 청년지원센터라서 아무나 그냥 동네에서 들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선언적이나 인포머티브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게 체계화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그게 대화형 대화형 콘텐츠로 수요자에게 끝단으로 다가가는 엔드 유저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관광 안내서보다는 지역의 그 수도권에서 지역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교육하면서 응원 인구를 늘리는 그런 식의 관계 안내소 개념이 있는데 온라인의 정보들이 오프라인과 어떻게 적극적으로 매칭이 돼서 어쨌든 지역의 사람을 끌어오든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들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기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희정 박사님 고맙습니다. 홈페이지와 플랫폼의 차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의 출력과 체계적 구축만이 다가 아니다. 그 온라인 오프라인 매칭, 특히 엔드 유저 측면이 고려된 게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고, 그 또 정부의 다양한 그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역 현장에서 부담이 되거나 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걸 좀 최소화하자. 여러 가지 뭐 레드 테이프 같은 이런 것들, 뭐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기준도 세워야 되지만은 뭐 그래서 포괄 보조금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환인데 앞으로 조금 더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도 한 20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지역 중심, 지역의 자족성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